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기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14. 그 후로 그녀는 이제 외출도 하지 않았고 꼼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일어나서 창문으로 날씨를 살피고 내려와 거실에 불 옆에 앉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온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불길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비통한 생각에 잠겨 자기의 비참한 처지에 올이 풀리는 슬픔을 따라가며 그렇게 앉아 있었다. 어둠이 차츰 그 작은 공간에 스며들면 난로에 장작을 지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동작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 로잘리가 램프를 가져오며 소리를 지르곤 하였다. 자, 잔마님, 움직이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오늘 저녁에 시장길을 느끼시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가끔 자기 자신을 집요하게 사로잡는 고정관념에 쫓기기도 하고 무의미한 걱정으로 몹시 괴로워하기도 했으며 사소한 일들이 그녀의 병적인 머릿속에서는 아주 큰 중요성을 띠기도 했다. 그녀는 특히 과거 속에 자기 생애 초기와 그 코르시카 섬에서의 신혼여행 등을 회상하며 아득한 과거 속에서 다시 살고 있었다.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그 섬의 풍경들이 갑자기 그녀 앞에 있는 벽난로의 깡부기 불 속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세한 모든 것들, 사소한 갖가지 일들, 거기에서 만난 모든 얼굴들이 떠올랐다. 안내인인 장 라볼리의 얼굴이 그녀를 따라다니기도 했으며 가끔은 그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러고 나서는 폴이 어렸을 때의 즐거웠던 몇 해를 생각했다. 그때 그 아인 자기에게 샐러드용 채소를 심게 해서 리종 이모와 나란히 비옥한 땅에 무릎을 꿇고 두 사람 모두 그 아이의 마음에 들려고 정성을 다해 경쟁을 했었다. 누가 가장 능숙한 솜씨로 묘목의 뿌리를 내리게 하나, 누가 가장 잘 자라게 하는가를 겨루었었다. 그러자 아주 낮은 소리로 마치 그에게 말하듯이 그녀의 입술이 들먹거렸다. 풀레야, 내 귀여운 풀레야. 이 말에 그녀의 몽상은 멎어버렸다. 그녀는 이따금 몇 시간이고 손가락을 펴서 그 애의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을 허공에 써보려고 애쓰기도 했다. 불 앞에 앉아 그 글자들이 보이는 듯한 착각에 빠져 천천히 그것을 그렸다. 그러다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피로에 떨리는 팔로 피자를 다시 쓰면서 그 이름을 끝까지 그리려고 했었다. 그녀는 다 완성하고 나면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결국에 가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뭉개버리고 미칠 정도로 정신이 흥분되어 다른 글자를 쓰는 것이었다. 고독한 사람들이 갖는 모든 편집광적인 증세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사소한 물건이 조금만 위치가 바뀌어도 그녀는 신경질을 냈다. 로잘리는 자주 그녀를 강제로 걷게 하려고 길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나 자는 20분쯤 지나면 더는 못 걷겠어 하고 말하고는 도랑가에 주저앉는 것이었다. 결국엔 이 모든 동작이 지겨워졌기 때문에 그녀는 가능한 한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에게는 어렸을 적부터 끈질기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습관이 있었다. 그것은 밀크 커피를 마신 다음에는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이 밀크 커피에 지나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이 습관을 빼앗는다면 그녀는 다른 무엇보다도
큰 아픔을 느낄 것이다. 매일 아침 약간 관능적인 초조감으로 로잘리가 오기를 기다렸다. 밀크 커피가 가득한 찻잔이 머리맡 탁자에 놓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 약간 개걸스럽게 재빨리 들이마셨다. 그런 다음에는 이불을 걷어차고 옷을 입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점점 접시에다 찻잔을 내려놓은 다음에도 잠시 동안 부질없는 공상에 잠기는 버릇이 생겼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들어가 누워버렸다. 로잘리가 화를 내며 거의 강제로 옷을 입힐 때까지 그녀는 이 게으름을 매일매일 연장시켜 나갔다. 게다가 그녀는 이제 의지마저 잃어버린 듯 하녀가 그녀에게 어떤 조언을 청하거나 질문을 던지거나 의견을 알아보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려무나 얘야. 그녀는 동양인처럼 숙명론자가 되어서 자신에게는 어떤 집요한 불운이 아주 직접적으로 따라다닌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꿈이 사라지고 자신의 희망이 붕괴돼 버리는 것을 보는 것에 길이 든 습관이 이제는 감히 새로운 일도 시도해 보지 못하게 했고 아주 간단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자신은 늘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어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흐르리라는 생각으로 며칠 동안을 망설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난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운이 없단다. 그러면 로잘리는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만약 마님께서 빵을 얻기 위해 일을 하셔야 했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품팔이를 하러 가야만 했다면 무엇라고 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러다가 너무 늙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잔이 대답했다. 나는 혼자이고 아들까지 나를 버렸다는 것을 생각해봐. 로잘리는 화를 내면서 말했다. 그게 무슨 큰 문제예요. 그럼 군대에 나가는 자식들은요? 아메리카로 이주해 가는 자식들은요? 아메리카란 로잘리에게는 돈을 벌러 가기는 하나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막연한 나라와 같았던 것이다. 그녀가 말을 계속했다. 사람들은 항상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늙은이와 젊은이들은 오래도록 함께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진리니까요. 그리고 냉정한 어조로 결말을 지었다. 그럼 만일 아드님이 돌아가시든지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자 잔은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초봄에 날씨가 따뜻해지자 그녀는 약간의 원기를 회복했으나 그녀는 이 회복된 활동력을 점점 우울한 상념에 빠지는 데에만 사용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창고에 올라갔을 때 묵은 달력이 가득 든 상자 하나를 우연히 열어보았다. 시골 사람들의 습관에 따라 그것들을 간직해 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지내온 과거의 세월 그 자체를 다시 찾아낸 듯한 느낌이 들어 이 네모진 마분지의 퇴적 앞에 야릇하고도 혼란스러운 감동에 사로잡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아래층의 거실로 가져왔다. 큰 것, 작은 것, 가지가지 형태의 것들을 식탁 위에 연대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녀는 맨 처음의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레페플로 가져왔던 바로 그것이었다. 수도원에서 나온 다음 날 루앙을 떠나던 그날 아침에 자신이 지웠던 날짜들이 있는 그 달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울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자신의 비참한
지나간 생애를 마주한 늙은 여자의 가엾은 눈물, 천천히 흘러내리는 애절한 느린 눈물이었다. 그리고 하나의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는데 그것은 얼마 안 가서 끊임없는 맹렬한 무서운 집념이 되었다. 자신이 하루하루 무엇을 했는가를 다시 찾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벽에다 장식용단 위에다 이 퇴색한 달력들을 하나하나 꽂아놓고 시간을 보냈으며 그 중에 하나 앞에 서서는 이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지 하고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기 생애에 기억할 만한 날짜에는 줄을 그어 표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사건을 전후로 한 사소한 모든 사건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나누고 하나하나 다시 새로 구성했으며 어떤 때는 한 달 전부를 생각해내기도 했다. 그녀는 집요한 주의력과 기억하려는 노력, 의지의 집중으로 레페프레서의 처음 2년을 거의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 그녀 생애의 머나먼 추억이 이상하게도 쉽게 일종의 부조처럼 떠올랐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잇따른 해들은 서로 뒤섞이고 겹쳐서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이따금 달력 위로 머리를 숙이고 옛날 속으로 빠져들어가 어떠한 추억을 그 달력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한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기도 했다. 그녀는 14처 십자가의 길 판화처럼 이런 지나버린 날들의 그림으로 둘러싸인 거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중에 하나 앞에 의자를 끌어당기고는 회상에 잠겨 밤이 될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어느덧 모든 수액이 태양의 열을 받아 잠에서 깨어나고 농작물이 밭에서 싹트기 시작하고 나무들이 푸르러지고 뜰의 사과나무가 장밋빛 구슬 같은 꽃을 피우고 벌판이 향기로워졌으므로 심한 동요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했다. 하루에 20번쯤 집 안팎을 들락거리고 때로는 농장을 따라 멀리까지 나가 헤매기도 하면서 일종의 회한의 역정 속에서 흥분하는 것이었다. 숲을 속에 숨어있는 한 송이 데이지꽃, 나뭇잎들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햇살, 푸른 하늘이 비치고 있는 바퀴자국의 물 웅덩이, 그런 것들을 보며 몽상에 잠겨 전원을 돌아다니던 그 처녀 시절의 정서의 메아리처럼 아득한 감동이 마음속에 다시 일어나면서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고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그녀가 미래를 기다리고 있던 때 이와 똑같은 격동에 몸을 떨면서 달콤함과 포근했던 세월의 물결 같은 그 도치를 맛본 일이 있었다. 그녀는 미래가 닫혀진 지금 이 모든 것을 다시 찾은 것이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그것을 다시 즐기면서도 동시에 고통을 느꼈다. 마치 깨어난 세계의 영원한 기쁨이 그녀의 마른 살결, 식은 피, 짓눌린 영혼 속에 스며들어와도 그것은 단지 미약하고 고통에 찬 매력밖에는 던져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에게는 자기 주위에 여기저기에 있는 것들이 조금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태양은 그녀가 젊었을 때보다 식은 듯했고 하늘도 푸른색이 옅어지고 풀도 약간 덜 푸른 것 같았다. 그리고 꽃들은 빛깔이 더 창백하고 향기는 덜해서 이제는 전혀 사람들을 취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며칠 지나면 또다시 생의 안락함이 그녀에게 파고들어 그녀는 다시 공상하고 희망을 갖고 기다리게 되었다. 운명이 철저하게 가혹하더라도 화창한 날씨에는 여전히 희망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까. 그녀는 영혼의 흥분에 자극을 받은 것처럼 몇 시간이고 앞을 향해 걷고 또 걸었다. 그러다가 때로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앉아 가슴 아픈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곤 했다. 왜 자기는 다른 사람처럼 사랑받지 못했을까? 왜 자기는 평온한 생활에 그 소박한 행복마저 누리지 못했을까? 그리고 가끔 그녀는 또 한순간 자기가 늙었다는 것, 자기 앞에는 우울하고 고독한 몇 해밖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자기의 모든 인생 역정은 거의 끝에까지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예전에 16살 때처럼 마음속에 달콤한 계획을 세우고 매혹적인 미래의 결말을 내렸다. 그러다가 현실의 냉혹한 감각이 그녀에게 달려들면 그녀는 허리를 끊어놓을 듯한 무거운 것이 떨어진 것처럼 기진맥진해서 다시 힘겹게 일어섰다. 그리고 미친 할멈, 미친 할멈 하고 중얼거리면서 집으로 가는 걸음을 더욱 천천히 하는 것이었다. 로잘리는 매 순간마다 이렇게 되풀이하곤 했다. 좀 가만히 계세요, 마님.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는 슬프게 대답했다. 얘야, 내가 마치 죽기 전에 마사크르 같이 되었구나. 로잘리가 어느 날 아침 여느 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와 머리맡 탁자에다 밀크 커피를 내려놓았다. 자, 빨리 마시세요. 드니가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일이 있어서 레페풀에 가는 거예요. 자는 너무도 흥분되어서 기절할 것만 같았다. 다정한 자기 집을 다시 본다는 생각에 두렵고 기력이 쇠진하여 감동으로 떨면서 옷을 입었다. 빛나는 하늘이 온 세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랑말도 즐거워서 이따금 질주하기도 했다. 자는 에투박 마을로 들어서자 가슴이 설레어서 힘껏 숨을 내쉬어야 할 정도였다. 울타리의 벽돌 기둥을 보았을 때 그녀는 두세 번 자기도 모르게 마치 가슴을 놀라게 하는 어떤 것 앞에서 그러는 것처럼 하고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쿠이아린의 집에다 마차를 메어놓았다. 그리고 로잘리와 그의 아들이 일을 보러 간 사이 소작인들이 자네에게 지금은 주인이 없으니까 성관을 한 바퀴 돌아보라고 하면서 열쇠를 내주었다. 그녀는 혼자 떠났다. 바다 곁에 있는 오래된 집 앞에 오자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그것을 바라보았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웅장한 회색 건물은 이제 퇴색한 벽 위에 태양의 미소를 받고 있었다. 덧문은 모두 닫혀져 있었다. 죽은 나뭇가지의 작은 조각이 그녀의 옷에 떨어져 눈을 들어보니 플라타나스 나무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매끈매끈하고 허여멀건한 살갗을 가진 커다란 나무에게 다가가서 말에게 하듯 그것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발이 썩은 나무 토막에 걸렸다. 그것은 그녀가 그렇게도 자주 자기 식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던 벤치, 줄리앙이 처음으로 방문하던 바로 그날 내어놓았던 그 벤치에 마지막 남은 자네였다. 현관에 이중문이 있는 데로 가서 녹이 슬어 말을 잘 듣지 않는 열쇠로 문을 열려고 애썼다. 마침내 자물쇠가 거칠게 용수철 긁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짝은 약간 뻑뻑했으나 한 번 밀자 안으로 열렸다. 자는 곧 거의 달리다시피 자기 방이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 밝은 벽지로 도배되어 있어서 그 방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창문을 열고 그녀는 멀리 움직이지 않는 듯한 갈색 돛이 점점이 뿌려져 있는 바다와 광야, 느릅나무, 작은 숲, 그토록 사랑했던 그 수평선 앞에서 뼛속까지 감동이 되어 그대로 서 있었다. 자는 그 텅 빈 커다란 집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벽 위에 눈에 익은 얼룩들을 바라보았다. 회반죽으로 된
벽 속에 파인 한 작은 구멍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것은 남작이 자기의 젊은 시절을 추억하면서 이 장소 앞을 지날 적에 종종 벽을 상대로 지팡이로 검수를 하며 즐겁기 때문에 남은 흔적이었다. 어머니의 방에서 그녀는 침대 곁 어두운 구석의 문 뒤에 꽂혀 있는 꼭대기가 금으로 된 가느다란 핀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은 전에 그녀가 거기에 꽂아놓고 그 후 몇 년 동안 찾았던 그것이다. 지금 그것이 생각났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었다. 그녀는 소중한 유물처럼 그것을 빼내어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녔고 찾아내었으며 벽지를 새로 붙이지 않아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방들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흔적들을 발견했다. 직물의 문양이라든가 대리석의 그림이라든가 세월의 때가 묻은 더러워진 천장에 종종 그려지는 그림자의 그 괴상한 형상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마치 묘지 사이를 걷고 있는 듯한 이 거대하고 조용한 성관을 혼자서 발소리를 내지 않고 걸어갔다. 그녀의 모든 생이 그 안에 묻혀 있었다. 그녀는 거실로 내려갔다. 덧문이 닫혀 있어서 어두컴컴하여 잠시 동안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이 어둠이 익숙해지자 그녀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높다란 장식 용단이 조금씩 눈에 띄었다. 두 개의 안락의자는 방금 사람이 앉았다 간 듯이 벽난로 앞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바로 방의 그 냄새, 사람들이 자신만의 냄새를 갖고 있듯이 그 방이 언제나 지니고 있는 냄새, 희미하지만 잘 식별할 수 있는 냄새, 오래된 집의 어렴풋한 감미로운 냄새가 잔에게 스며들어 추억으로 에워싸고 그녀를 기억에 도취되게 했다. 그녀는 이 과거의 숨결을 들이마시면서 두 의자 위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가슴을 떨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의 고정관념이 낳은 느닷없는 착각 속에서 그녀는 늘 보아온 것처럼 난로에 발을 째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본 듯했다. 아니, 보았다. 그녀는 공포에 사로잡혀 뒷걸음질을 하다가 등이 문틀에 부딪히자 쓰러지지 않으려고 거기에다 몸을 버티었다. 그러나 눈은 여전히 안락의자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환영은 사라졌다. 잠시 멍하니 그대로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정신을 차리고 미치게 될까봐 겁이 나서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우연히 자기가 기대었던 벽에 멎었다. 그녀는 풀레의 키재기 눈금을 알아보았다. 갖가지 희미한 금들이 똑같지 않은 간격으로 페인트 위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칼로 그은 숫자들은 아들의 나이와 날짜와 성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장 큰 것은 남작의 필적이었고 그보다 작은 것은 자기의 것이고 좀 떨리는 듯한 것은 리종 이모의 것이었다. 그러자 그녀는 옛날에 그 어린애가 거기 자기 앞에 금발머리를 하고 키를 재어달라고 벽에다 작은 이마를 바싹 갖다 대고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남작이 소리쳤다. 자나, 육지일 동안에 1cm가 컸구나. 그녀는 격렬한 애정으로 그 벽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때 밖에서 누가 그녀를 불렀다. 로잘리의 목소리였다. 잔 마님, 마님, 사람들이 점심을 들려고 마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신없이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자신에게 건네는 말들을 이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주는 것을 먹고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묻는 듯한 소작인들과 이야기를 했고 포옹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으며 그녀 자신도 자기에게 내미는 뺨들에 그녀 스스로 입 맞추고 마차에 다시 올랐다. 나무들 사이로 성관의 높은 지붕이 점점 멀어져 가자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무서운 아픔을 느꼈다.
마음속으로 자기 집에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트빌로 돌아왔다. 그녀가 마차에서 내려 새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문 밑에서 하얀 그 무엇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자신이 없는 사이에 우체부가 밀어넣고 간 편지였다. 그녀는 곧 그것이 폴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번민으로 떨면서 뜯어보았다. 사랑하는 어머니, 좀 더 일찍 편지를 내지 못한 것은 어머니께서 파리에 헛걸음을 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머지않아 어머니를 뵈러 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엄청난 불행에 빠져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사흘 전에 딸을 해산한 후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한 푼도 없습니다. 어린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수희 아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우유로 키우고 있습니다만 그 아이를 잃게 될까 겁이 납니다. 어머님께서 맡아주실 수는 없을까요? 제가 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돈이 없어 유모에게도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답장해 주세요. 어머님을 사랑하는 아들 폴. 자는 간신히 로잘리를 부르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하녀가 오자 두 사람은 함께 그 편지를 다시 읽은 다음 둘이 마주보고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며 그대로 있었다. 마침내 로잘리가 말했다. 제가 그 어린애를 데리러 가겠어요, 마님. 그대로 뒀다간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잔이 대답했다. 갔다 오려무나, 얘야. 두 사람은 또다시 잠자코 있었다. 그러다가 하녀가 말을 이었다. 모자를 쓰세요, 마님. 그리고 고데르빌의 공증인 사무실로 가십시다. 만일 그 여자가 죽게 된다면 폴 도련님은 훗날 어린애를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자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모자를 썼다. 고백하기 어려운 어떤 심오한 환희가 그녀의 가슴에 넘쳐 흘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기고 싶은 부도덕한 기쁨, 수치스럽기는 하지만 마음의 불가사의한 비밀 속에서는 열렬히 좋아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기쁨 중에 하나였다. 아들의 정부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증이는 하녀에게 상세한 지시를 해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익히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확신이 서자 이렇게 말했다. 아무 염려 마세요. 이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로잘리는 그날 밤 파리로 출발했다. 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하는 어떤 상념의 혼란 속에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그녀는 저녁 기차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리는 로잘리의 짤막한 편지를 받았다. 오후 3시경에 그녀는 하녀를 마중하기 위해 베즈빌역까지 그녀를 실어다 줄 이웃집 마차에 말을 매게 했다. 그녀는 정거장에 서서 멀리 지평선 끝에서 다가오면서 점점 멀어져가는 레일의 고든 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따금 그녀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아직 10분 남았다. 또 5분, 또 2분, 정각이다. 그러나 멀리 보이는 선로 위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얀 점과 연기가 보였다. 그러더니 그 아래에 검은 점이 커지면서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마침내 커다란 기계가 속력을 늦추었고 기적 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승강구를 살피고 있는 잔 앞으로 지나갔다. 여러 문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다. 작업복을 입은 농부들, 광주리를 든 시골의 소작인들, 푹신한 모자를 쓴 소시민들. 마침내 그녀는 무슨 헝겊보따리 같은 것을 아는 로잘리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로잘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쓰러질까 걱정이 되어 그럴 수가 없었다. 그만큼 그녀의 다리는 쇠약해져 있었다. 하녀는 그녀를 보자 보통 때의 침착한 태도로 그녀에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마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잔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래서 로잘리가 대답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간밤에 죽었어요. 죽기 전에 결혼식을 올렸지요. 이 어린애예요. 그리고 그녀는 포대기에 쌓여 전혀 보이지 않는 어린애를 내밀었다. 잔은 기계적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고 둘은 역을 빠져나가 마차에 올랐다. 로잘리가 다시 말했다. 폴 도련님은 장례식이 끝나는 대로 오실 겁니다. 내일 이 시각에 말씀대로라면. 잔은 폴 하고 중얼거렸으나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양이 지평선으로 기울어지면서 여기저기 핀 유채꽃들의 황금빛으로 또 개양귀비들의 핏빛으로 얼룩진 푸르른 평원을 밝은 빛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끝없는 적막감이 수액이 뻗어나가는 조용한 대지 위에 감돌고 있었다. 마차는 매우 빨리 달렸고 농부는 말을 자극시키려고 혀차는 소리를 냈다. 잔은 자기 앞의 허공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제비들이 화전처럼 구부리며 날면서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갑자기 부드러운 온기가 생명의 열기가 그녀의 옷으로 스며들어 다리를 통해 살속까지 파고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무릎 위에서 자고 있는 작은 생명의 체온이었다. 그러자 무한한 감동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갑자기 자기가 아직도 보지 못한 어린애의 얼굴을 들추어 보았다. 자기 아들의 딸, 여리디 여린 그 피조물이 강한 빛을 받고 입을 오물거리며 파란 눈을 뜨자 잔은 두 팔로 들어올려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자 로잘리가 흡족한 듯이 그러나 무뚝뚝하게 그러지 못하도록 막았다. 자, 잠마님 그만하세요. 아이를 울리시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신의 생각에 대답하듯이 이렇게 덧붙였다. 따지고 보면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아닌가 봅니다.